세계를 따라한 다시 만나는 경제 시간인데요. 이데일리 TV의 이은주 아나운서님 그리고 동서울대 부동산학과 이성재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두 분 뵐 때마다 그 다시 만난 세계 전주가 막 머리에 떠올라요. 되게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전주가? 아름답죠. 소녀시대인가요? 그렇죠, 소녀시대. 아주 유명한 곡. 네. 그렇죠. 진짜 다시 만난 세계 좋아하시죠? 생기시죠? 사랑해 널 야, 알죠. 네. 너무 좋았어요. 이제 소녀시대 같으시다. 왜 그러세요, 교수님? 네. 갑자기 그러나 우리는 엄마 시대. 엄마 엄마 시대, 시대. 엄마 시대입니다. 엄마 야, 시대. 예. 엄마들도 다시 만난 세계 너무 좋아합니다. 다시 만나는 경제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한 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 좀 인사 네.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 동안 폭우 때문에 또 전국 곳곳에서 좀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부디 우리 예. 시청자분들께서는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장마철이지만 안전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네. 예, 우리 이성재 네네. 교수님은 전 네. 이번 주에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어머님들과 몇 시간 티타임을 이번 주 하셨는지. 왜냐면 네. 지난 한 주를 한번 걸른 적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예. 우리 엄마 시대 홍보대사신데. 그러니까 이번 주는 골프 치면서 아. 말씀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골프라고 하시면은 라운딩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꽤 긴 시간. 그렇죠.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는 또 해야 되죠. 엄마 대표들과. 그럼요. 뭐 예. 효과나 어떤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장마여가지고 네. 한 3일 정도 골프장이 거의 쉬었어요. 그렇죠. 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 근데 어저께 날이 괜찮았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냐 요즘에 또 여쭤봤더니 예. 힘들다. 엄마들도. 근데 이게 있대요. 지금 예. 이제 부동산 정책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면서 소비가 조금 위축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예. 요즘에 이럴 줄 몰랐는데 조금 힘들다. 매출이 좀 줄었다. 예. 사람들도 이게 우리 국민들도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더 위축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소비를 좀 줄인 게 아닌가.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소비를 줄인다는 표현도 맞지만은 진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줄이는 것도 뭐가 있어야 줄이는데 그쵸. 그냥 막 자동으로 나가거나 뭐 진짜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통장은 그냥 내 돈이 들어왔다 스쳐나간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시는데 맞습니다. 아마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맞아요, 더 그런 거 맞아요. 아닌가 싶고 하여튼 우리 이성재 교수님 늘 네. 엄마 시대 홍보대사로서 네. 늘 모든 어머님들 다 만나셔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분들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경제인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일명 민생회복 지원금이 1차분이 이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급, 신청 방법, 요거 좀 잘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가장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숨은 꿀팁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 한번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좀 소비가 위축됐다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주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면 못 받으십니다. 무조건 내가 신청을 해야만 주는 거고요. 설마 나 안 주겠어 하면 안 줘요. 그래서 무조건 신청을 미리 하셔야 되고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난번 우리 코로나 지난지원금 때도 한 60% 정도는 카드로 받아서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미리 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카드로 받으실 분들은 이제 앱에 들어가셔서 어.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는 거고 다른 분들께서는 이제 지자체에 있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만약 카드를 이용해서 받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있다고 해요. 혜택이 있어요. 네, 이게 신용카드의 실적으로까지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포인트를 쌓거나 하는 아하. 부분이 있어서 만약 나 여기까지 좀 챙기고 싶다 하시면은 신용카드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1차 선 지급금이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거 우리 늘 하던 거. 주민등록 마지막 끝번호. 혹시 끝번호 교수님 어떻게 되시죠? 주민번호요? 네, 끝번호만 알려주시면. 10673. 이거 얘기하실 필요까지 없고. 디테일하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생년에 따라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1과 6으로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게요. 저는 네. 86년생입니다. 그럼 오늘 1, 신청하시네요. 6이니까 오늘. 네. 81년생 우리 형님들하고 우리 형님들하고 잠깐만요. 네, 왜요? 86년생 맞으세요?
저 맞는 갑자기 맞아요. 이거 약간 좀 갑자기 아침에 우리 한 주 만에 만났잖아요, 네. 교수님. 예. 좋게 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뭐그 의미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네네. 제가 마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네, 그 그래서 생년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로 신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끝번호가 1과 6이신 분들이 그렇죠. 하시는 거고요. 예. 내일은 2와 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출생연도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용 가능 업종과 또 사용 불가능한 업종이 있죠.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직영정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 꼭 이렇게 프랜차이즈는 안 돼요라고 하면은 소외되는 또 소상공인 분들이 아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다이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프랜차이즈니까 안 될 것 같아라고 하지만 그 중에 30%는 이제 직영점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또 검색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습니다. 직영점과 가맹점이 있는데 이제 직영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많이 잡히니까 이제 그런 데는 안 되지만 또 네. 가맹점 같은 경우는 또 30억 정도 이하 매출이 되면 또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요 기준만 알려드리고 실제 가시는 업종에 그 좀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쓸 수 있냐고. 그렇게 해야 또 헛걸음을 안 하시니까. 근데 네. 아마 지금도 보니까요. 뭐 편의점도 그렇고 막 이렇게 붙여놓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민생회복지원금 여긴 사용 가능해요라고 이게 벽에다가 네네. 붙여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 구별은 좀 쉽게 되시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요거 좀 표를 한번 보여주시고 요거 그 지원 대상 금액도 좀 한번 소개를 한두 개만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1차 선지급금 대부분은 15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안에서도 만약 여러분들이 농어촌에 살고 계시다 하면 추가적으로 5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지역마다 또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함께 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차 추가 지급도 있는데요. 상위 10%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10만 원씩 주어지고요. 동일하게 모두 사용 기간은 11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첫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께서 몰리실 수가 있어서 요일별로 나눠져 있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예. 최대한 빨리 받아서 또 빨리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기다리고 계시다가 늦지 않게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을 해야 받는다. 네. 가만히 있으면은 오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는 신청하셔야 되고 소비 쿠폰을 쓰는 기한이 11월까지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넘어가시면 여기 맞습니다. 사라집니다. 네.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수님, 네네. 민생회복 지원금 이제 신청 아마 하실 텐데 네네. 이거 들어오시면 또 어떤 쪽으로 쓰실 계획이신지 그 꿀팁 네. 좀 전달 좀 해주시죠. 야, 갑자기요. 그래서 평소에 뭐 좋아하시는 음식도 있으실 거고, 저는- 뭐 아니면 뭐 커피 드실 나 수도 지금 있고, 생각났습니다. 뭐 어떤 거 쓰실 계획이신지. 저는 우리 저기 사회자님하고 예. 소주 한 잔 하면 어떨까? 저희도 삼겹살에 한번 소주. 그럼요. 예, 한번 또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생지원금 굉장히 예.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저 오늘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았습니다. 뭐예요? 어떤 사실이죠? 사회자님이 86년생이라는 거. 아니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가요? 감출 게 없죠. 아니 많은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은 패널 분들이 놀라시지 않을까. 예. 뭐 때문에 아니 나이 때문에 놀라는 건지 아니면 이 나이와 제 외모가 예. 너무 불일치해서 이게 지금 안 맞는 건지 그건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여쭙지 마세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저는 우리 이성재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좋게 가겠습니다. 네. 자, 아니 그리고 우리 이은주 네. 아나운서님도 이거 많이 받으면 네. 평소에 뭐 어떤 거 더 이렇게 하실 계획으로 혹시 저는 있으세요? 다이소로 결정했습니다. 다이소. 네, 아. 다이소에서 또 이것저것 담으면 10만 원 금방 넘을 그 수도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한번 가셔야죠. 쫙 해서. 네, 신상으로 끌어당기셔야죠. 한번 싹 해보겠습니다. 신상으로. 네. 싹 한번 교체. 네. 예. 아니 저도 이제 저는 뭐 안경 같은 거 좀 이렇게 맞추고 싶었는데 안경은 좀 고민되잖아요. 이게 네네. 바꿀까 말까 막 고민될 그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지원금 나오면은 한번 또 도전해 볼까 뭐 그런 생각 좀 들어서. 소비가 살아나겠네요. 그렇죠. 소비가 막 살아나는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집니다. 자,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난달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쿠폰의 사용 지역이 또 결정이 되는데 그 외에 또 주의사항은 좀 있습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한테 어떤 문자가 도착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문자에 링크가 포함돼서 지금 바로 뭐 민생 쿠폰을 신청하세요라고 뜨게 된다면 100% 스미싱, 피싱, 사기 피싱. 문자입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절대 그리고 카드나 은행에서 절대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여러분들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만약 링크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실 때 우리가 이게 지자체별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만약 이사를 앞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관할 구역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이사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이사 날짜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내가 이사 이후에 사용하게 된다면 그쪽에 더 먼저 이사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예. 이런 일정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사 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사 이슈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경제 핫 이슈 어떤 게 있었는지 우리 이현주 아나운서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 네. PPI,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심리 지수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관세 전쟁 여파가 어느 정도 미국 소비자 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의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시장이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전월 대비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관세의 영향이 드디어 실제 물가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미국의 6월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 수치 자체는 예.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본인의 SNS에다가 이거 봐라, 물가 너무 낮다. 당장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예. 그 바로 다음 날에 발표가 됐던 PPI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예. CPI와 PPI만 놓고 봤을 때 소폭의 변화가 있지만 아직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지난 한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연준을 압박하면서 당장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말에 함께 받아봤었던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를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예측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있잖아요. 그 예측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1년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6월에 5%였었는데 지금 7월은 4.4%로 무려 0.6%포인트가 크게 하락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많은 이 시민들께서도 원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생각보다 관세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갑을 여는 거는 사실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실물 경제에게도 긍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경제가 최악의 국면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좀 그래도 관세 이슈가 일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제에 네. 미국 경제에는 특히나 뭐 직접적인 타격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지금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투입하고 네. 내수 시장 살리고 또 관세 협상도 좀 잘 우리가 방어만 한다면 그쵸. 이거 한국 경제도 아주 더 고무적인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의 예. 유동성을 증가하는 정부 정책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에 맞춰서 미국을 기준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나와주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체감적으로 시장이 살아난다라는 걸 더 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전문가이시긴 한데 미국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을 했구나. 할 말을. 예. 파워라고 굉장히 예. 도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수님,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하실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주제를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제가 막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긴장 놓으시면 안 돼요. 네. 미국 경제 흐름 제가 방금 또 여쭤보다가 그럼요. 예. 한번 그 신세계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예, 소개해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지금 캐나다 경제는 좀 어떨까요? 캐나다 경제. 밴쿠버를 제가 많이 가봤는데 진짜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로는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이 아주 네. 냉철하게 분석하십니다. 네. 우리 이성재 교수님은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그냥 느끼는 대로만 좀 그럼요, 알려주시면 그럼요. 네. 저희가 방송에 많이 도움되거든요. 그 엄마들이 엄마 캐나다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캐나다를 왜 좋아하죠? 거기가 이제 아이 키우기 유학 가기 좀 저렴해가지고 근데 요금자에 올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앞집에도 그 연예인분 그분 누구더라? 임원혜 씨? 임원희. 김원혜. 김원혜가
아까 누구죠? 조연 배우님 있으세요? 네. 저희가 납치돼- 잘 몰라 죄송합니다. 예, 예. 되게 조연으로 많이 나오시는데 예. 김원혜님이 사시는데 아. 그분 자녀분들이 캐나다에 또 어. 계시거든요. 아이고, 예. 뜬금없이 예, 좀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네네. 있는 내용들로 네네. 부탁을 좀 드리면서 네. 계속 질문 들어갑니다. 네네. 저희가. 예.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아까 앞으로 이제 연준의 그렇죠. 움직임도 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기준금리는 언제쯤 이제 또 그렇죠. 확정을 할지 벌써 두 차례 인하할 가능성 시사는 했거든요. 금리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언제 내리냐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는 당장 뭐 비컷 해야 된다 난리고요.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당장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현재 뭐 98%에 육박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번 연준의 FOMC가 이제 9월에 있는데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예측하고 있는 인하 베팅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인하를 한다가 기존 53%였는데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실물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그게 61%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기준금리를 더 빨리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데이터 보고 움직이겠다. 그래서 6월까지의 데이터 아직까지 이 관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 8월, 9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9월에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올 연말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월가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세로 인한 영향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번 좀 보고 네. 좀 차분히 판단해서 금리 인하 여부는 한번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3법 일명 코인 3법이 통과가 됐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상자산 3법이 지난주에 결국 하원까지 좀 문턱을 넘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라던가 누가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인가 그 감독권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반 CBDC법 이 CBDC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지난주에 사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여러 암호화폐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 신고가를 돌파하는 랠리를 지금 펼쳐내고 있습니다. 예. 덕분에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시장 안에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제 법안이 생긴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제권 안에서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 은행권들이라던가 빅테크 기업들도 너도나도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던가 아하. 본인들의 코인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혹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안에 유동성도 더 증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증액과 함께 일부 종목들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국면이라고 또 판단해 볼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제도권 안에 코인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도 코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쵸. 그럼 앞으로는 더 이제 안전하다라는 생각에 더 인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맞습니다.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네. 그럼 더 활성화가 되는 이런 선순환이 좀 기대가 되는데 결국 하원도 통과했고 트럼프도 서명을 했으니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일어날 변화 또 내지는 이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코인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코인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트코인은 다 들어보셨을 예, 것 비트코인. 같아요. 혹시 예. 교수님 이더리움은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아세요? 예. 네. 오. 아니, 어떻게 제가- 알고 계신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 그게 아니라 라운딩 갔을 예. 때 네네. 아, 라운딩 우리 갔을 어머니들이 꼭 여쭤봐달라고 하는데 지금 들으면 생각이 났는데 예.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는지 그리고 뭘 사야 돼 어떻게 사야 되는지 엄마들이 잘 또 몰라요. 기초적인 정보를 그러니까 좀 엄마들이 그거를 지금 명확하게 궁금해하시고.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아. 아나운서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한번 들어가요. 네, 예. 대표적으로 이번 이 미국에서 가상자산 3법이 통과돼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코인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예.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들의 대부분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된과 함께 이더리움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이 됐고요.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거기에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 놀이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서 우리가 이자를 받는 서비스가 원래는 있었는데 예. 이제 그게 법을 통해서 막히게 된 거예요. 아, 이자는 안 되는 이자는 걸로? 안 된다. 어. 근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늘 수익을 내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내가 이자를 낼 수 없다면 기관들이 굳이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됐을 때 기관들이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디파이라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디파이. 는 뭐냐? 네. 내가 코인을 맡기고 그 코인에 대한 담보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디파이 생태계를 또 주도하고 있는 게 또 이더리움입니다. 아, 그래서 스테이블 서로 연결돼 코인도 있어요? 네, 이더리움. 예. 그리고 디파이도 이더리움. 예.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가 앞으로 또 확장될 수 있는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는 가장 큰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있고. 예, 주요 종목들이 신고가 돌파를 쭉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예. 아직 이더리움은 돌파를 안 했습니다. 그동안 가격이 많이 눌려 있었기 예.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3,600달러 정도인데 뭐 시장에서는 단기간 안에 4,000달러 그냥 갈 수 있다 뭐 이런 예. 좀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라는 게 어떤 뭐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또 결제로 쓰시는 분들은 네. 이 환전이 또 없어도 되니까 아주 간편하고 또 굉장히 또 빠르게 그 환전이나 이렇게 절차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간편하게 또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디파이 들으셨는데 애플파이 아니거든요, 교수님. 네. 피감파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좀 의문이 해소 좀 되셨어요? 아 그래서 예.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엄마들을 아 너무 엄마들 마음 더 대변해 주세요. 아니 교수님. 엄마들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엄마들은 답답하죠. 디파이는 또 뭐야? 디파이 사야 돼. 이렇게 구두파이지 생각하죠. 애플파이 아닌데. 그럼 이게 엄마들은 진짜 이 얘기 듣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그러면 아 이더리움 사야 되는 거야? 디파이 사야 되는 거야? 어.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지금 더 헷갈려. 더 헷갈리신다. 그럼요. 예. 그냥 쭉 사서 모을 거면 비트코인이 정답이고 비트코인이 정답이다. 네, 쭉 사서 정답이고 모으려면 지금 이 단기적인 호재 모멘텀으로 내가 그렇죠. 시장 안에 반짝을 원한다면 예. 이더리움이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요 것 같아요. 정도까지만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네. 뭐 깊이 가면 뭐 리딩방 되고 그렇죠. 네. 딥하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엄마한테 박수 칠 걸요 지금. 영- 아그 얘기구나. 어쨌든 우리 이렇게. 이성재 교수님은 네. 엄마들의 여론 아주 적극적으로 좋습니다. 대변해주고 계시죠. 아, 저도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교수님. 더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모임 횟수를 더 늘리세요. 알겠습니다. 2회, 3회. 네네. 예, 뭐 저희가 지원비는 없습니다만 많이 좀 늘리셔가지고 네. 여론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우리 이윤주 아나운서님 네. 이번 주에 있을 경제 핫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된다라는 것 같아요. 미국의 기업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과도 다 상생하는 구조로 기업들이 판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주부터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서 지난주에 뉴욕 증시도 신고가 랠리를 계속 펼쳤습니다. 예. 이 뉴욕 증시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중요 기업들의 실적이 또 발표가 돼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월가에서 예측하기로는 실적 파티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발표됐던 S&P 기업들의 실적 전체 기업의 12% 정도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그중에 83%는 예상보다 더 높은 실적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예. 5년 평균이 78%고 10년 평균이 75%인데 83%면 지금 2분기의 기업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왜 이렇게 기업들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워낙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어서 이 예상치 컨센 자체가 낮아져 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2분기의 실적 컨센이 낮아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이게 빅테크 기업들도 긍정적인 기업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재료로도 충분히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 주요 빅테크 실적들의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22일에는 코카콜라, GM 예.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23일에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시는 테슬라, 오, 그리고 구글의 테슬라. 알파벳도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인텔의 실적까지 발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한 주 매일매일 좀 여러분들께서 실적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이성재 교수님의 실적도 한번 봐야죠. 최근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이슈나 뉴스 네. 어떤 것들 준비해 오셨습니까? 일단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승률이 역시 하락을 조금 했습니다. 예. 다행히 지난주 0.29%에서 0.19%로 조금 수도권의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지방도 원래 0.03% 하락이었었는데 한 주 사이에 0.02%로 조금 하락 국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수도권 안쪽으로는 또 상승률이 줄을 거고 지방은 상승률이 또 조금 낮아질 거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인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 6억 대출이랑 관계가 없는 그런 경기도 지역들은 예. 또 거래량이 좀 일어나면서 오히려 상승률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따른 어떤 또 다른 규제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부 기조가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고 싶은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니까 6억 이하 대출 물건들은 괜찮구나. 내가 이번 기회에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판하시면 안 된다. 네, 지금 이 수치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된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네네. 안 되고 수치만 네. 볼 게 아니라 네. 정부의 정책 의지 네네. 이것도 한번 좀 깊게 봐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네. 우리 MASTE님 네. 마스텐님께서는 경제 코너 이거 너무 좋은데요라고 이게 반문을 해주셨어요 저희한테. 너무 좋습니다. 예, 많이 좀 봐주세요. 월요일마다 다만경 네. 네. 다시 만나는 네. 세계와 경제 그러니까요.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비슷합니다. 좋고요. 우리 니오군맘님께서는 우리 이훈주 아나운서님 똑소리 나네요라고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뉴뉴님께서는 신인규 변호사님 어려 보이셔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좋은 댓글은 많이 읽어드립니다. 많이 보이거든요. 거짓말. 많이 읽어드리고 거짓말하지 마. 우리 이성재 교수님에 대한 좋은 댓글 아직까지는 없어서 못 읽어드립니다. 제가 지어낼 순 없잖아요. 써주시면 제가 소개는 해드릴게요. 네, 소개는 해드릴 테니까 써주시면 예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예전부터 부동산 하면은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깡통 전세, 뭐 집주인 잠적했다, 뭐 세입자 피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참 나오는데 안타까운 일들이죠. 오늘은 이제 전세 사기를 주제로 좀 해볼 건데 이 사기가 좀 어떻게 벌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은 좀 예방이 가능한지 또 마지막으로 피해를 뭐 입으시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입으셨다고 했을 때 이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요 먼저 전세 사기는 좀 어떤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집니까 교수님? 진짜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게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역전세다 뭐다 해가지고 전세 사기 이제 방송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됐는데 이게 그때만 또 그래요.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잊고 삽니다. 아하. 지금 전혀 그런 또 이슈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거를 잘 주의하셔야 되는데 다양한 형태가 있기는 한데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 네네. 시세는 2억인데 이거를 3억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중개사님이. 이게 아파트 정도 살 정도면은 원래 대충 시세를 잘 아시는데 빌라 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하. 이쪽 시장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가격이. 예. 그래서 3억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에 한 2억 5천 정도의 전세를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집값은 2억밖에 안 되는데 예. 이게 만약에 경매 당하게 되면 내 돈을 못 챙기는 거죠. 못 챙기고. 네, 싸게 낙찰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속이는 거네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건데 예. 이게 이제 중개사님들 중에도 이게 좀 정직한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요량으로 법적인 거를 어떻게 보면은 살짝 피해가면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혹해가지고 중개사님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분들하고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의도까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식의 모양을 잡힐 수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속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이미 예. 뭐 전세 사기 특별법이 생길 정도로 그런 거와 관련된 지금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뭐 금별됐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허. 지금도 주의하셔야 돼요. 예. 이 깡통 전세. 자 그리고 바지 사장 명의로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게 이제 굉장히 저도 몇 년 전에 뉴스에서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노숙자분의 명의로 네. 네, 집을 매입한 거예요. 아, 명의를 그러니까 차용한 거네요. 차용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억울해서 주인을 찾아가 가지고 이거 돈 돌려달라 그랬더니 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송을 해도 승소를 해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겨도 못 받는. 이겨도 못 받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민법에 있는데요. 사실 10년 동안 그분에게 10원도 못 받아내면 사면됩니다. 그분이 안 줘도 돼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이렇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뭐 등기부 잘 확인해야 되고 전입신고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 중요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또 이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신탁 부동산 계약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그 방백이라 그래가지고 대출을 원래 한 80% 다 받고 싶어도 70%밖에 65%밖에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신탁 대출을 받게 되면 80%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신용을 위탁하는 그런 제도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명의는 신탁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외관으로는 그냥 이분이 주인 같은데 예. 실제로 법적으로는 신탁 회사가 주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제 집주인이니까 이분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사실 신탁 회사랑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 네. 주체 자체가. 네. 예. 그래야 법의 보호를 받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인들이 신탁 회사에게 보증금을 줘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 얘기를 안 하고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 계약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심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됩니다. 거죠. 네네네. 예. 아니 그럼 이게 예방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네. 뭐 일부는 좀 소개는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전세 사기 범죄와 관련된 이 피해자 네. 구제를 위한 특별법까지 지금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네. 뭐 구체적인 게 또 어떤 게 더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면 쉽지는 않겠지만요. 맞습니다. 진짜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부 등본을 조금 확인할 줄 아셔야 되겠다.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실 등기부 등본 볼 줄 몰라요. 네, 거기 어떤 압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임차권 같은 게 있다거나 그 임차권이라는 게 뭐냐면 나보다 앞서 있던 어떤 세입자가 그 돈을 못 받아서 하지만 이사를 가야 돼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등기부에다가 뭔가를 해놓고 가는 거 하나가 임차권이라는 거예요. 아하. 네, 임차인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예. 그 돈을 보증금을 못 받아서 저 2억에 대한 임차권을 신청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등기부를 잘 볼 줄 모르니까 그냥 거기 그 집에 또 내가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는 거죠. 앞에 세입자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선순위가 있는데도. 네네. 예. 그럼 법의 보호를 또 못 받아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는 거를 조금 이렇게 SNS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조금만 하루 정도, 1시간 정도만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아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네. 예, 요즘에는 이제 허그나 이런 서울신용보증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주는데 보증보험 가입을 만약에 안 해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예, 뭐 다양하게 제가 소개할 거는 많은데 조금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 내가 만약에 월세라면은 보증금 자체가 작으니까 상관없는데 전세로 들어갈 거면은 돈이 크잖아요. 그죠? 전세금이. 무조건 보증보험의 회사에 물어보셔가지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물론 너무 살고 싶은 집이어도 참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증보험 가입된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런 피해가 혹시 있을 때 그럼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아니, 그 보전을 받습니까? 100%다 보전 100%? 받습니다. 네. 믿고 가면 되겠네요. 믿고 가면 되는데 또 요거까지 말씀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요. 계약 전에 중개사한테 책임을 명시하세요. 책임을. 네. 아하. 보통 중개사님들이 특약사항에 이 세입자와 어떤 집주인과의 어떤 그 특약 내용들은 잘 기재하는데 사실 본인에 대한 것들은 잘 기재를 안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경매를 당했을 경우에 임차인인 내가 보증금에 대해서 보전을 받지 못하면 중개사가 책임진다. 이런 것들을 꼭 기입하세요. 그러면 사실상 약간 뭐 보증을 쓰는 듯한 예, 그런 그렇죠, 형태로라도.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중개사님 입장에서 뭐 이렇게까지 해요. 저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이름 막 그냥 그 집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마시고. 왜냐면 중개사님들이 그거 확인할 줄 모를까요?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꿀팁들을 네네. 좀 잘 좀 메모하셨다가 이런 피해를 막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성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네. 만약에 피해를 또 입었을 때는 또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한번 짧게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일단은 바로 신청하셔야 돼요. 바로 신청. 예, 예. 경매를 당하게 되면 자 그리고 지자체에 보면은 전세 사기 피해 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게 없었는데요. 몇 년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전화하셔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에게 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런 게 있습니다. 사실 경매를 당하면 굉장히 당황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은 처음 당하기 때문에 나 이거 어떡하지? 보증금 날리는 거야? 아. 그래서 법에서 법원에서 막 이런 거를 서류를 작성해서 내라 그러면은 막 다 투명하게 막 작성해서 막 냅니다. 예. 근데 사실 작성해서 내면은 안 돼요.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 아이러니하네. 예. 예. 예를 들어서 제가 2억의 보증금에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 집은 3억이에요. 매매 시세가. 예. 경매를 당했어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배당 요구할 거예요. 경매당해서 낙찰된 돈을 받아갈 건데 받아가실 건가? 그러면 저도 받아갈게요. 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물건이 뭐 2억 5천인가 낙찰되거나 뭐 1억 8천에 낙찰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받는 돈이고 못 받는 돈이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중요한 건 만약에 2억이란 보증금에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었어요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럼 일반적으로 경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매에 못 들어와요. 다른 분들이. 네. 아하. 그러면은 이 세입자가 사실은 이 금액에 그 집을 가져갈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도 돼요. 그래서 먼저 섣불리 네네. 그걸 적어내지 말라. 네네. 그 얘기시고. 예, 이거를 법원에 예.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안 들어오게 차라리 예. 그러면 모르니까 못 들어오거든요. 그럼 내가 그 2억이라는 돈으로 차라리 예. 이 집을 살 수 있는 또 좋은 살수 있는 기회가 기회. 되기도 하니까 예. 요런 그런 상황이 하나의 당황하지 방법을 마시고. 예 네네네네. 대처법을 또 우리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거니까요. 네네. 오늘 다시 만나는 경제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서울대학교 이성재 교수님 그리고 이은주 아나운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